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AMD의 엄청난 폭등 속에서 오픈 AI와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 AI 생태계에 대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 오라클에 대한 투자 소식 때문에 부채가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AMD와의 어떤 협업 소식에 시장 자체의 여러 강세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물밀듯이 좀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지속돼도 될까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강세장은 웬만해서는 잘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월가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정부 셧다운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CPI나 PC에 대한 물가 지표도 약간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CPI는 많은 일부 공무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다면 여러 연방 공무원에서 이런 CPI 관련돼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정시에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연준의 FMC 금리 결정에 있어서 여러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마도 정시간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 정부 셧다운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 중순이 시작되면요. 우리 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특히나 기술주 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러한 섹터들이 과거 6월보다는 좀 더 EPS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10월 중순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런 AI 강세장을 또 연결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 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생태계의 구성이다라는 제가 제목을 지금 저기 옆에 적었는데요. 지금 하얀색 표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표고요. 지금 핑크색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표입니다. 물론 오픈 AI로 시작된 오픈 AI에서 오라클로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가 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코어 위브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MD도 이번에 또 들어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생태계 먹이사슬처럼 여러 가지 꼬여 있죠. 지금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결국엔 앞으로 AI 강세장을 지속적으로 좀 이끌 만한 하나의 초입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먹이사슬이 어떻게 다른 기업으로 펼쳐나갈지 앞으로 우리가 AI 강세장을 지켜보시는 그 많은 수많은 그 과정 속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먹이사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지도 우리는 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부 부채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픈 AI 매출 성과가 어떠할지 또는 EPS가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일부 순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지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C가 9월 매출 전월 대비해서 1.4% 감소했다라는 표를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연속으로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AI 강세장과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TSMC에 대한 실적, 매월 실적에 대한 또 매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AI 보시는 분들 또는 포트폴리오에 AI 관련된 많은 종목들을 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TSMC의 매출을 또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오늘 이제 금요일이지만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또 어떠한 또 시장이 흘러갈지 또는 오늘 정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꿈이 깨어나기 전 우리가 먼저 읽습니다. 부마윤 당신의 투자를 깨워요. 시장보다 한 발 앞서 프리마켓 뉴.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예, 앞서서 아주 고급스러운 노래를 제가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한 발 앞서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마뉴. 예, 아주 뭐, 멘트도 너무나도 알찬 그러한 광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고 나서 어찌 보면 첫 방송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추석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좀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빨리 이런 정보를 좀 듣고 싶은데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 추석에 있었던 많은 일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AI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셨죠? 네. 예. 추석 동안에 네. 시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추석을 쉬어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마 헷갈리는 그런 한 주가 됐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 사실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이 또 뭐 시원하게 올랐다기보다는 조금씩 계속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뭐 이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투자 관련돼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움직였던 것들은 다 이런 것과 좀 관련 있는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고, 앞으로도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오늘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방을 하나 차리셨다. 뭐 본인이 직접 미정부에서 이제 10%씩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가 그러니까 뭐 쉽다는 말은 아닌데 이제 정답을 좀 알려주는 느낌? 해가지고 본인의 트위터에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사실 그거대로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공약을 저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가 하겠다는 건 결국 해내요. 다 해나요. 물론 정말. 이제 공화당이 다수가 있고 이제 힘을 받쳐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석 때 있었던 일들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는 방향이 굉장히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기생충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류의 영화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딱 봤을 때 되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몇 가지 빼고는 그 정도로 좀 쉽게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보가 좀 그런 어떤 명확하게 제시를 과거의 바이든 정권이나 그 전에 이런 것들보다는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의 미국이 가는 방향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다. 그냥 대놓고 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쉽게 대놓고 주가를 올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AI부터 얘기합시다. 저희 AI 뭐 지금 AMD가 정말 뭐 물론 작다면 작은 기업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좀 크다면 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크다면 큰 기업일 수 있는데 시총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지금 보니까는 약 한 450조 원에서 500조 원 정도가 물론 급등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시총이 됐는데 그러한 종목이 뭐 30% 그 이후에 또 10몇 %씩 계속 급등을 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이제 오라클에 대한 투자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라클에 투자하면서 여러 부채 문제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또 한켠에서는 또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지금 뭐 오라클부터 해서 엔비디아 또는 뭐 그다음에 AMD 뭐 그 중간 중에 코어위브 뭐 여러 가지 어떤 계약권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것들. 일단 사실 시장에서 AI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시장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뭐 AI 거품 아니면 뭐 버블 뭐 이제 조금 이제 조정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 모두의 투자자들 속에 그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어떤 쇼크로 잠깐씩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짧게 보면 오라클 쇼크가 있었죠. 오라클 쇼크. 근데 이제 사실 쇼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짧게 당일날 주가가 이제 7% 가까이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2%로 마무리시키고 그날 필라델피아 지수가 2% 빠지면서 이거 지금 근데 그날 우려했던 게 뭐냐면 여기 오라클이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 전문 매체에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 영업 마진이 월가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거기가 근데 오라클 최근에 올랐던 거 보면 뭐 이제 뭐 오픈 AI랑 천억 딜도 있고 천억 달러 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AI 쪽에서 오라클이 두각을 나타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막상 영업 마진을 까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비기술주 마진율보다 낮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그럼 앞으로 이제 AI 쪽 관련돼서 어떤 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영업 마진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다 같이 거품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도 거품론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도 이제 2% 빠지고 했던 건데 사실은 무색하게 그날 하루의 이슈로 치고 넘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됐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니면 시장은 그것을 그냥 보기 싫어하는 건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향후 미래 2026년 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에 있는 어떤 기대감을 지금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아직 돈이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만 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얼만큼 계약하겠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어찌 보면 빈 공간일 텐데 자, 이런 공간을 그럼 과연 미래에서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시장은 열광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저는 이제 과거 이제 닷컴 버블을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자, 이번에 이제 오라클과의 어떤 계약건에서 그 다음날 바로 나왔던 게 부채 문제를 바로 걸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문제도 과거 닷컴 버블이었다면 이게 부채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전에 일부 주가의 상승을 먼저 한동안 주고 나서 좀 약간 고점에서 이제 부채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부채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까 월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있는 어떤 닷컴 버블의 흐름과는 지금이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것이고 앞으로 어떤 상승세를 보게 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 위기라든지 어떤 증시가 급락하는 어떤 그 위기 사태라는 것은 예상을 한다라고는 할 수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딥시크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나온 건 12월 말이었는데 언론에 이제 그 구두로 퍼진 게 1월 초거든요. 그때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충격을 줄 거라는 것들 모두 알고 있었다면 12월 달에 나왔을 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충격을 줬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이거 다 버블 아니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다 같이 이제 준비합시다. 자, 이게 팔고 이제 준비합시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위기라든지 그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뭐 증시의 위기라든지 위기가 됐든 아니면 기회가 됐든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PER의 시대가 조금 넘어서서 이제 다시 PDR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제 어닝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드림을 보는 이제 꿈을 보고 이제 가는 시대로 이번 추석 때가 아마 그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중국 증시의 SMIC잖아요. 파운드리 업체. 거기 PER이 300배가 넘었어요. 지금 사실 PER, 저 PER이라든지 저 PBR 뭐 이런 주식들을 찾는 것들은 의미가 요새는 의미가 조금 없죠. 과거에나 조금 맞았던 것 같고 누가 꿈을 더 크게 품고 있느냐. 그렇죠. 다만 투자를 할 때 어떤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이제 저 PBR 주를 찾아라, PER 주를 찾아라. 그거는 조금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지금 오라클에 대해서 이제 쇼크가 좀 나왔는데 일부 하루짜리로 끝났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오픈 AI의 어떤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도 개발자 데이도 있었고 뭐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좀 봤던 메시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그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 이제 투자 관련돼서 나왔던 것은 가장 큰 건 당연히 오픈 AI였을 것 같은데 이것도 트럼프 정권의 트럼프의 의도랑 관련이 있죠. 사실 스타게이트 안에 이제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투자건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의
미국의 뭐 오픈 AI $1,000억 투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돌려막기, 자기네들끼리 뱀의 꼬리 먹기 뭐 이런 걸로 얘기 나온 건데 이 큰 틀에는 결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차곡차곡 조금 이뤄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고 뭐 오라클이 오픈 AI랑 뭐 수주 맺고 AMD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오픈 AI랑 관련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데브데이를 했거든요.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 예. 여기에서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사실은. 그때 데브데이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챗GPT가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챗GPT 내에서 이제는 앱을 구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 인식으로도 요게 이제 진화가 됐는데 예. 음성 인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뭐 3일 동안 여행가 어디 갈 건데 요거 좀 예약 좀 해줘 이러면 부킹닷컴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예. 트립닷컴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챗GPT 안에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챗GPT의 지금 우리의 행태는 뭐냐면 저기 일본에 어디 여행 갈 거니까 일정 짜줘. 그럼 챗GPT에서 짜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챗GPT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발표된 몇 개 뭐 스포티파이, 진로우, 부킹닷컴 이런 데가 있거든요. 다 예. 이제 주가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피그마도 요번에 여기서 이제 저기 거론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피그마 주식도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여기서 거론된 주식들이 다 주목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저는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 볼 필요가 있다. 피그마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를 했던 주식이기도 한데 예. 상장을 할 때 예.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고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주가가 좀 과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실 상장가가 $33예요. 그러니까 상장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예. 상장하고 나서 250% 정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예. 거기에 사실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예. 이게 지금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협업형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거든요. 근데 UI랑 UX 이제 주로 이제 디자인하는 건데 UI는 우리가 뭐 버튼이라든지 아이콘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UX는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업체인데 예. 요즘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도비예요. 그냥 어도비의 경쟁자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은데 예.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도비는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도 이제 뭐 프로그램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피그마는 웹페이지 상에서 그냥 구현이 돼요. 일할 때 그냥 다운 받아서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고 웹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예. 그리고 그게 더 편리하네요. 편리하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둘 다 협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제 뜨기 시작했냐면 코로나 때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뭘 하든지 사람은 아무리 불편해도 그게 익숙해지면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도비가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도비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지도 몰라요. 왜냐면 80% 이상을 그러니까 점유를 그만큼 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것만 쓰니까. 예. 근데 코로나로 가면서 다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업 툴에 많은 이제 존재가 되게 있었구나. 줌이랑 비슷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또 왜 이거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돼? 예, 그런데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줌으로 이거 회의해야 돼? 너무 답답한데? 근데 우리 지금도 쓰잖아요. 예. 똑같은 거죠. 이것도 어도비가 워낙 이제 편하지만 협업을 해야 되니까 피그마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게 더 좋다. 그래서 피그마가 한국에서 상장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할 때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 이런 거 쓴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내 전세 자금 다 빼서 몰빵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 툴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코로나 때 강제로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편의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게 보면은 지금 그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좀 올랐네요. 예, 최근에 오른 게 4개월 동안에. 오픈 AI 때문이에요. 오픈 AI에서 우리 이제 그 챗GPT 안에서 이제 그 피그마를 바로 구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 사용자가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연간으로 $100,000, 우리나라로 1억 4천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고객이 예. 1,100곳 정도 돼요. 1,100개 회사 정도. 그래요? 개인도 있을 수 있겠죠. 예. 1,100개 정도가 되고 만불, 1,500만 원 가까이 내는 사람들은 12,00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충성 고객들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챗GPT에 들어가서 그거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경쟁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여기는 너무 편하고 한 번 써본 사람들은 쓰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챗GPT에 들어가면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최근 말씀하신 대로 한 4, 5일 동안 30% 정도 주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안 올라온 상황이어서 예.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이고 이 기회에 조금 볼만하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의 경쟁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협업의 어떤 툴로 봤을 때는 피그마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네. 어도비보다. 그 실제로 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사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게 이런 그 프로그램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공고 같은 거 찾아봤거든요. 예. 거기에서 피그마 쓸 줄 아는 사람, 피그마 필수 요 공고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미.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협업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전에 어도비 하실 줄 뭐 아시는 그런 거랑 똑같죠. 것처럼. 뭐 워드 쓸 줄 아는 사람, 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피그마가 오피스 됐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그 어도비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이거 뭐 그런 거를 그쪽 디자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고 나서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예. 과거에는 앱이 다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요거를 피그마는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그마가 지금 많은 산업 깊숙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최근은 약 한 20% 넘게 급등했네요. 네, 저점 네. 대비해서. 소위 이제 차트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피그마의 어떤 주가 방향을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업데이트를 나중에 저희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텔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인텔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 정부 차원에서 지분 투자도 있긴 하지만 자, 인텔 자체적으로도 지금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과거에 정말 보기 드문, 네. 예, 정말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인텔을 볼 때 예. 저희가 SMIC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과할 수는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SMIC, 예. 네, TSMC는 정말 기술로 압도하는 회사이잖아요. 그렇죠. SMIC는 지금 EUV 장비도 없는 것 같고요. 있더라도 터치 부족할 거고 예, 예.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 예. 그런데도 7나노미터급의 반도체 만들잖아요. EUV로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TSMC에 비해서는 확실히 딸리는데도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주고 중국 입장에서는 파운더리가 이제 그 최첨단 반도체 파운더리 SMI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택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파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냐 하면 인텔밖에 없어요. 기술이 딸리는데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저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 예. 근데 요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지 않을까. SMIC의 지금 주가 반응을 보면 예. 이제 그 미국이랑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히토류가 미국의 히토류 관련 주식이 엄청 좋잖아요, 요새. 그것도 그냥 어떤 반응이면 중국에서 어제도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규제하겠다. 맞아요. 이런 거 나오면 자립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오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중국에서 히토를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한 200번 들은 것 같거든요. 아, 그쵸. 근데 해외 쪽에서 규제하고 뭐 이런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요번에는 조금 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강한 어조로 나온 거는 조금 더 강한 어조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 나오면 자립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의 반도체도 아예 안 될 것 같을 때는 자립을 계속 외쳤지만 아예 안 될 것 같은 데는 주가가 뭐 제재 나오면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제재 나오면 주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어떤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그러니까 혼자만의 독립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굵은 게 반도체가 있는 거고 뭐 히토류, 리튬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주가가 아예 반응을 안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뭐 히토류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히토류 자립할까 하는데 보니까 아유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주가 떨어지는데 돈 쏟아넣고 과거에는 했었었고 그거를 다시 재개하는 거니까 꼭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주가 오르는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과연 미국의 반도체 입장에서 밀어줄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게 인텔이 가장 유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텔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은 당연히 바이든 정부 때부터 했던 흐름이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당연히 더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좀 잡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때 그 인텔의 CEO 리프탄을 이제 명칭하면서 중국과 연계가 있다. 그래서 사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최악의 바닥까지 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든 중국 연계라 생각했든 안 했든 간에 CEO를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세 개 회사의 CEO가 옹호하고 나서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랑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이제 델 창업자 마이클 델 이렇게 세 명이 백악관에 계속 이제 이 리프탄을 옹호하는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언제였지 한 달 전이었나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리프탄을 백악관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무슨 청문회인가 어떻게 될 건가 했는데 막상 왔는데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미국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다 이분. 뭐 이렇게 칭송했잖아요. 그게 이제 선회된 게 이 세 명의 CEO가 엄청나게 이제 그런 옹호하는 그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중국 연계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입장이 선회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말 이후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도 이제 뭐 지분 투자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반도체 보조금 받는 거 이런 것도 돌린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분 9.9%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확실히 밀어줄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리프탄 CEO는 거기에 자신 받으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그런 데에서 투자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서 받아서 70억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MD랑도 딜을 하려고 하는데 AMD의 칩을 제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AMD랑 인텔은 과거에는 경쟁자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AMD가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역학 구조가 있는 건데 AMD 입장에서는 굳이 TSMC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오케이 TSMC가 캐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좀 넣는 거는 알겠는데 최첨단 칩이 인텔 안 돼요. 근데 저사양 칩이라도 주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조해라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율을 좀 맞춰주면서 인텔을 밀어주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AMD 입장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의 비위도 맞춰주는 입장에서 이제 인텔을 좀 밀어주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런 게 다 지금 인텔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텔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사양, 그러니까 기술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범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최첨단 칩을 TSMC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 압박하는 거잖아요. TSMC나 뭐 좀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는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술 이전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쟁 관계라고 하는 좀 불편한 모습들은 사실 이제 칩 설계랑 파운더리랑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정부의 이제 그 어떤 그 지지를 최대한 받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키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계속 어떻게든 이제 그 학원에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하듯이 어떻게든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계속 이제 붙여줄 거다 정부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엔 트럼프 정책주들이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그렇죠. 미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 뭐 히토리도 마찬가지고, 뭐 인텔도 이제 어찌 보면 정책주라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부 뭐 우리가 AI 강세장의 일부 수혜주다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지금 아마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2, 3일 동안에 뭐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었고.
뭐 인텔도 지금 최근 뭐 한 10거래일 정도 됐나요? 그 사이에 좀 엄청난 점프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뭐 조정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과연 오히려 이런 저점에 있었던 정책주들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투자자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기간을 그럼 기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를 이사님께서는 뭐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저는 이 히토류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과거에 미국이 셰일 혁명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오일 수입으로부터 자기가 독립하기 전에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굵은 줄기로 보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오일머니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 중동에서 오일을 결제해주고 그러면 중동에서 미국이라든지 딴 나라로 다 가는 이 오일이 잘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미국이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조선이나 가는 것들을 뭐 본인들이 방어해주고 해적 같은 거 소말리아 이런 데가 아직까지 해적 많은데 그런 거 막아주고. 근데 셰일가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독립하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대두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히토리나 이런 것도 셰일가스도 초반에는 기술이 뭐 안 된 것도 있지만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야지 그게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자금 조달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반강제로 그냥. 본인들이 돈을 넣기도 하지만 실제로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돈을 넣었지만 그 며칠 뒤에 바로 애플이랑 5억 달러 협약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뭐 해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약간 해한 것 같은데요. 그래 뭐 진짜로 진지하게 하라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틀에서 봤을 때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미국이 자립해야 되는 쪽으로는 결국에 돈이 몰리게 유도하거나 돈을 넣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동안 가야죠. 네, 히토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중간에 이제 당연히 부침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더 불이 붙은 건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가 있죠. 당연히. 워낙 이제 이 시총들이 작고 중소기업들이니까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면서 지금 그게 맞물리면서 이제 더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용이하게 시장이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중소형주들이 눌려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맞물리면서 좀 급하게 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트럼프 정권을 떠나서도 단기적으로 내년 뭐 중간 선거는 요거랑은 상관없죠. 사실 그러면 AI예요, 무조건. 왜냐면 AI 쪽을 계속 부흥시키고 이제 주가 올라야지 11월 달에 무조건 이제 당선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를 본다고 해도 요거는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금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어떤 자세다.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유튜브 틀면 나오는 거론되는 모든 것들이 큰 틀에는 거기에 있다라고 딱 보면은 이게 맞아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뭐 히토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주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이신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리튬 아메리카스 뭐 이러한 기업들 또는 MP 머티리얼스 그죠? 뭐 이러한 우리가 종목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알기 힘들었던 종목들인데 미 정부에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아마 쳐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움직이 좀 심상치 않고 반도체 쪽은 또 인텔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아마 장기적인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AI, AMD나 오라클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정말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뭐 다음 주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델타항공이나 뭐 일부 뭐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보고 또 시장에서 또 듣고 싶어했던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 또 엄청난 또 열광을 또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0월 말이 되면 또 FOMC가 있고 FOMC도 뭐 금리 인하를 보고 계시죠?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 경제 데이터 다 멈췄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이런 게 좀 나와봐야지 이제. 나와봐야지 좀 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금요일 날 추석 끝나고 이렇게 나와주신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저희가 또 저희 김민 씨
김희 게스트를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산주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종목 뒤에 숨겨진 썰을 풀어보는 시간 투썰플레이스, 오늘도 캐스터 박민지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한때 세상을 뒤흔든 이 노보노디스크가요. 아니, 위고비로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 올인수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회사가 지금 특허 시한폭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고비와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 이 두 개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곧 되는데요. 중국 특허는 바로 내년에 만료가 되고요. 또 미국 특허는 2031년에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택한 전략은 바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보자는 전략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아케로 테라퓨틱스를 무려 7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케로가 만드는 거 바로 요즘 핫한 키워드입니다. 메쉬,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인데요. 이름도 복잡한 이 에프룩시퍼민이라는 신약 후보입니다. 만약 이게 FDA 승인을 받게 되면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비만과 간질환 치료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조를 현금으로 바로 다 준다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건부 계약이 숨겨져 있는데요. FDA 승인이 나면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구조, 일종의 너 시험 잘 보면 내가 보너스 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 주력약 특허가 끝나기 전에 미래 먹거리를 빨리 확보해두자 이런 전략으로 또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노보노디스크가 또 이번에 펼치는 생존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수 소식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2% 정도 빠졌는데요. 반면에 아케로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무려 19% 올랐습니다. 지난 7월에 취임한 노보노디스크의 수장은 지난달에는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무려 9천 명의 인원을 감축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보여준 만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는 한편입니다.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오픈AI입니다. 이번에 소라2 출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문장 한 줄만 써도 바로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어플입니다. 출시한 지 5일도 안 됐는데요. 무려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볼 수 있는데 오픈AI의 빌 피블스 소라 부분 대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속도 챗 GPT보다 빠릅니다. 챗 GPT보다 빠르다는 이야기인데 챗 GPT 보다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전용인데 초대 코드가 있어야 또 쓸 수 있는데요. 애플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AI의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인기 뒤에는 몇 가지 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소라를 개발했을 당시에 공동 CEO였던 팀 브룩스가 작년에 구글의 딥마인드로 전격 이직했는데요. 이 구글 소라2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AI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챗 GPT-5 출시 이전에도요,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AI 인재 속에 핵심 인력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썰은 저작권 침해 논란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올트먼 CEO와 포커를 치는 장면부터 스타벅스 로고 그리고 심슨 패밀리를 이 영상 속에서 사용하자 이 저작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있는데요. 미국 영화협회는 우리 영화와 캐릭터가 무단으로 퍼지고 있다며 서명까지 내면서 현재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픈AI는 권리자가 원하면 캐릭터 생성을 우리가 먼저 막아주겠다 이런 옵트아웃 을 제시했고요. 또 그거는 사후 조치일 뿐이라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일본 분노썰을 풀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강국하면 일본이잖아요. 근데 우리 캐릭터 복제는 명백한 침해다 이러면서 일본도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또 심지어 일본을 경시하는 태도에 악의를 느낀다는 일본 출판업계의 성명까지 있었는데요. 소라2에서도 여전히 사후적 제어에 그친다는 것이 비판의 또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물리 법칙을 더 따라서 기존의 소라보다 더 현실 같다는 소라2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을 갖고 있는 소라, 앱이 가진 한계도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투썰플레이스의 캐스터 박민지였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계속해서 즐겨주시죠. 자, 2부.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민 캐스터라고 제가 실수를 네. 한 것 같습니다. 박민지 캐스터인데, 둘 다 이제 민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거든요. 저희가 민민 브라더스입니다. 브라더스예요? 시스터스가 아니라 브라더스 브라더스라고 합니다. 제가 뭐 나올 네. 뻔했는데 비방용이라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좋은 뉴스 두 가지 뉴스를 좀 전달해 주셨고요. 자, 2부 저희가 좀 시작을 해 볼 텐데, 자 저희가 뭐 사실 추석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엄청난 많이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일들 또 이분과 함께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운정 대표님, 자, 오늘 금요일에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저희 저는 하지 마세요. 금은보와 최보와 예, 오늘 오셨습니다. 호주물 먹고 오셨습니다. 자, 최보 앵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뭐 잘 지내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제가 음. 감기에 걸려서 왔는데 아.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형 감기죠, 그건? 지금 시드니형 감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오락가락해요. 저도. 오락가락하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알라 보셨나요? 봤죠? 맞죠? 귀여워. 이따가 앨범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죄송하지만 네. 최보 앵커가 늘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안 계셨을 때 욕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제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김민 캐스터와 함께 또 네.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나와주셨는데, 일단 저희 대표님께 먼저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뭐 시장도 늘 계속 이제 보셨겠지만, 이 AMD의 뭐 급등, 뭐 물론 오늘 뭐 뉴스도 저희가 다 준비했겠지만, 지금의 이 AI에 대한 상황, 뭔가 어떤 전환점의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약간 좀 과한 것 같다, 일부 좀 버블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뭐 AMD랑 오픈 AI랑 뭐 그리고 오라클도 있었고, 엔비디아랑 XAI랑 예, 맞아요.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많은 협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협업이 맞겠죠. 예, 근데 왜 이거를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내느냐. 엔비디아가 투자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약속한 듯이. 결국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게, 그리고 오늘 XAI랑 한 그 투자 계약의 형태를 보시면 임대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너네 돈 없으면 임대까지 해줄게. 별의별 방식을 다 동원을 해서 예, 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 친화적으로 어. 굉장히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버블이냐 아니냐를 일단 주로 이코노미스트는 되게 버블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IMF 총재도 그렇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항상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경기가 괜찮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오늘 JP 모건의 다이먼드 그렇고, 예. 그런데 뭐 말하는 게 보면 되게 러프하긴 합니다. 6개월에서 2년 내에 급락이 올 수 있다. 이건 되게 모호하죠. 6개월에서 2년 너무나 그렇죠. 그거는 AI 버블이 아니어도 사실 어떠한 맞아요. 변수로도 올 그쵸, 수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모두 다 좀 팽배한 것 같아요. 버블이냐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래 버블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결국 버블이 터질 것이냐, 이 이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얼마나 걸릴까라고 보면, 지금 사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엔비디아가 칩을 공급한다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당장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음. 데이터 센터를 다 지었어.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들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거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AI에 대한 버블론으로 시장의 조정을 받으려면 약간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AI 버블이 아니라 뭐 경기 둔화라든지 금리에 대한 쇼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뭐 지정학적 오히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더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많은 지표가 오히려 네.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게 되면 그 우려 속에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게 이제 선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마련될 수 있다. 제가 사실 외신을 보면서 일각에서 이런 뭐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엔비디아의 블랙웰, 또 내년에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루빈, 또 그 이후에 나오는 파인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비용,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을 계산해가지고 전력이 얼만큼 필요한가를 누가 계산을 하셨나 봐요. 네. 그거를 딱 계산해 보면 내년에 미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정전이 되고 일단 일주일에 4일은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그게 다 현실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일단 전력이 그걸 소화를 못한다. 아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그 인프라가 내년에 그게 다 가능할 것인가 한 번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 뭐 어느 정도 뭐 지연이 되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내년 정도가 되면 뭐 여러 잡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애널리스트가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몇 해가지고 칩이 얼마나 곱하기 몇 해서 이제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약간 대응을 미리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프리마켓 뉴욕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대응을 하신 겁니다. 방금. 네, 그래서 일부 이미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좀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또 준비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이제 보아 선배님 오시기 전에 좀 제가 했던 노래가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반응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도 가볍게 예. 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예. 네. You are my everything 아시나요? 노래잖아요, 노래. 노래예요, 노래. 노래예요, 지금? 네. 이거 약간 선샤인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 아니, 다 원래는 보통 이제 맞춰주세요. 노래방 가면 1절은 부르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한 마디만 부르나 아, 봐요. 그러니까요. MZ들은 그런가 봐요. MZ는 한 마디만 부르죠? 아유, 또 여기 제가 노래를 너무 다 해버리면 예. 주요한 이슈들이 묻히니까 제가 그래요? 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에브리띵을 말했냐면 예. 뭐 에브리띵 랠리 요즘 이런 말 많잖아요. 이 AI 기대감 속에서도 간밤 미증시는 또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딱히 눈에 띄는 큰 호재들은 없는 상황에서 이 다음 주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좀 이익을 일부 챙기자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어쨌든 경제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멈춘 상황인데 예. 어쨌든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무엇을 할지에 시장은 조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셧다운 중인데도 미국 노동통계국이 긴급 복귀를 시켰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보고서 때문인데 이 사회보장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라고 꼭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데이터 수집 면에서는 사실상 이미 끝났고 그리고 발표 일정은 좀 밀릴 수 있겠지만 10월 말 연준 회의 전에는 이게 어쨌든 꼭 나올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셧다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중요한 지표들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말로만 셧다운이 아닐까요? 좀 이런 생각이 길어질수록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덧붙여보자면 만약에 10월 FMC 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을 그간의 그런 통계를 통한 감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사실 뭐 9월 FMC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의 그런 의견은 당연히 엇갈리겠지만 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차례 금리 인하, 뭐 세 차례 금리 인하라는 것들이 사실상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데도 맞아요.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무엇이 확실하다라는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을 좀 본 것 같은데 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연준 인사들은 사실상 눈 가리고 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flying blin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안개 속을 좀 비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면서 만약에 그런 지표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뭐 CPI 같은 경우는 나오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뭐 민간 자료 혹은 뭐 기업들이 제출하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음모론이죠.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제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미국이 GDP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분기별 GDP의 어떤 전망치를 보게 되면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지표가 위축된 것도 물론 많이 인정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 노동지표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결이 다르고 네. 관세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기업들이 좀 품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매기긴 매겼잖아요. 일단 그렇죠. 관세를 매겼는데 이게 지금 어디 누가 갖고 있느냐, 기업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언제 소비자한테 넘어가겠느냐, 요것만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잖아요. 연준위원들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러한 셧다운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노동지표가 위축됐다는 거는 누구나도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지금 CPI나 PC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면서 약간의 방향 강제로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 이제 9월 FMC를 보게 되면은 완전 양극단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더 심화가 돼서 양극단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를 더 좀 밀어붙이는 하나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숨기기 위한 하나의 정부 셧다운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모론적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배 대표님 어떻게? 맞아요. 저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CPI를 발표하라고 맞아요. 지금 뭐 보고서를 만들라고 그러면서 더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싶으면 이번 CPI가 한 번 안 나오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PI를 계속 어떻게든 발표해야 하는 거는 그리고 연준 전에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연준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금 CPI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입장은 물가에 대해서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거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경기가 좋고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또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반면에 또 어느 한쪽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자재의 물가는 변함이 없어요. 금 보시면 알겠지만 금, 은, 구리, 플래티늄 뭐 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죠. 유가도 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60 선을 계속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뭔가 소비의 위축 아니면은 수요의 위축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선행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포인트를 잡았던 많은 연준 위원들은 또 그걸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요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요? 하나 짚어드리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또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신고식을 한번 해야죠. 근데 여기 왔는데 온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시면 좀 섭섭하니까. 그러면 섭섭하죠. 여러분들이 또 왜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좀 멘트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퍼 월러 연준 이사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나는 이거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헤드라인에도 나와 있다시피 연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더 신중하자라는 입장을 좀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나는 추가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편이지만 연준의 전반적인 입장이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좀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했다는 이야기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월러 이사가 연준 의장을 하고 싶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가 더 일어나야 된다. 자, 그리고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나의 의견에 대해서 너희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러 이사가 살짝은 한 발짝 빼는 듯이 연준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은 우리 조심해 볼까?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의견은 내비쳤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0월 말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위원들이
먼저 얘기해주세요. 사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좀 시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많이 길게 쉬고 온 시간 동안 2주가 이미 지나 있었어요. 근데 뭐 15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돼가는 건 사실인데 이 상황에서 좀 이게 더 길어지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조금씩은 이제는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셧다운이요? 네. 어우, 발음이 너무 제가 호주식 발음이 약간 셉니다. 예. 악센트가 좀 예. 남아있어요. 야, 요거 아닙니다. 아직 예, 예. 지금 한국어가 살짝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아니 근데 좀 의외인 거는 네. 뭐 제가 이따가 뭐 보여드릴 거기는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좀 이례적이다, 의외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도 거의 열흘간을 시장을 안 보고 있으면서 저도 제 판단에 대해서 지금 좀 약간 확신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뭔가 시장이 조금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다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10일 동안 계속 시장 보셨던 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10일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많은 일이 있어요.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와인 마시는 동안 난리가 아니었네요. 아니었네요. 정말 일단 일본 주가 하루 만에 뭐 지수가 5% 상승하고 환율 뭐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에 핵심은 다 정부의 불확실성이 생긴 그렇죠. 거죠. 사실. 부채 네. 문제도 있고. 부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부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사실 24년도 말에 이제 한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서 저희가 환율도 급등을 하고 맞아요. 좀 주가도 지지부진한 맞아요. 상황이 오래 갔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27일 만에 총리가 바뀌다 보니까, 안 그래도 프랑스는 지금 부채 이슈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프랑스의 지수든 일본의 지수든 사상 최고치. 지수는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보니 계속 예. 우리가 버블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여야 되는데 예. 경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정부 적자는 계속 모든 글로벌 나라가 쌓이고 있는데 예. 여기서 우리는 이미 또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중앙은행들도 다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찌 보면 유동성 장세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금값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자산이 사상 최고치에다가 금리 인하 시기,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뭐 부채가 많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국채로 많은 돈을 찍어내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그걸로 이제 메꿔야 되니까 그게 또 시장에 뿌려지게 되면은 그렇죠. 어떤 유동성이 이제 시장이 풍부해지겠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 자체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뭐 단기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유동성 장세가 뭐 내년까지도 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데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예. 있어요.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버블이라고 했대요.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버블이 깨지는 거는 모두가 다 좋다고 할 때 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때 주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 사람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 의견은 아직까지 더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의견은 뭐 전 국민이, 예. 전 세계인이 주식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닐 거고 네. 이미 시장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여기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정말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금리 인하에 우리가 너무 믿고 갈 그런 위치는 아니다. 오히려 좀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시장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나요? 또. 오늘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시장 속에서 엔비디아가 상승했던 내용을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명언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 네.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정확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뭐 비슷하게 맞춰주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라는 건 예. 제가 준비했을 때는 누군가와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준비를 중간에-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얼추 저승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예, 예. 그만큼 또 이게 협상, 그리고 음.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명언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예.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I 칩을 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 네, 어쩌다 보면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규모가 수십억 달러 규모인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우자분께서는 조건이 없겠지만 이 누군가와 또 협상을 중간에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그만큼 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게 되겠습니다. 이 양국은 올해 AI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번 수출의 경우 그 협상의 첫 번째 실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또 다른 소식이 있죠. 일론 머스크 AI 스타트업 xAI에도 최대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지금 xAI는 미국 테네시주에 엄청난 규모의 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해 이 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방식인데 최근 이 AI 스타트업이 자금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또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까지 또 체크를 해봤다라는 예.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AI 생태계에서 어쨌든 핵심 플레이어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저희가 또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 예. 이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엔비디아도 조정의 명분을 계속해서 찾는 투자자들도 있고 계속 뭔가 이런 투자의 매개체가 생기고 있는데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지속될지 한번 그런 연결고리 예. 우리가 아까 배우자 얘기한 것처럼 아. 중간 단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는 그 GPU 공급 업체를 넘어서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자가 되고 싶어하는 뭔가 네. 퍼스트 스텝을 넘어서 또 다른 세컨드 스텝으로 가는 뭔가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느낌인 것 오늘 같은데 호주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영어가 좀 네. 많을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단계 하면 될 거를 매력적이십니다. 펄스 스텝이라고 굳이 영어로 또 얘기해 주시는 아까도 저런 센스. flying blind 영어를 해야 되고. 역시. 이해해 주세요. 예. 뭐 아무튼 이런 그런 일련의 그런 기업들의 이런 요즘 그런 아. 투자 행위 같은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이 AI 인프라의 수직적인 생태계,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무언가 이런 영역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 세계 AI 인프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과 CEO가 해주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줬다는 게 사실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사, 고객사, 클라이언트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엄청난 무언가 입지로 나아가는 뭔가 웨이. 네.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봐 지금 잠깐 고민했어요. 야 진짜. 방향. 좀 무슨 아. 언어로 말하실까 너무 오늘 기대했거든요. 방송 쉽지 않네. 네. 오늘 살짝 시드니 스타일. 예, 좋습니다. 시드니 영어. 예. 그렇게 가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예,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뭐. 아까 영어밖에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하면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정말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어떤 생태계가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역할 자체가 역할론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물론 오픈 AI도 뭔가 엔비디아스러운 어떤 행보를 스타게이트나 트럼프 행정부를 뒤에 두고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그 안에서 뭐 AMD나 오라클, 뭐 구글, 뭐 코어위브, 뭐 여러 다양한 각계 이제 계층들이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거미줄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거미줄이 점점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떤 핵심 기업들이 더 들어가느냐. 네. 이런 것들이 뭐 더 이제 넓어지면서 뭐 나중에 뭐 퀄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IBM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양자 컴퓨팅 누군가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뭔가 이런 어떤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요게 이 초입 구간이 아닐까. 제일 중심에 있는 거미줄의 가장 중앙에 있는 네. 그 부분이 아닐까. 제가 오늘 영어에 빠졌다고 뭐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팀장님은 자신의 그 거미줄이라는 표현에 오늘 꽂히셨어. 내가 생각해도 그 거미줄이 표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5번 얘기했어요. 거미줄. 그러니까요. 거미줄 네. 5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거미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AI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까 배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질문해 주세요. 예. 사실 이 중국 쪽으로도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엔비디아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또 오늘 뜬 뉴스 중에서도 AI 칩 구매 금지에 이어서 더 나아가서 세관 강화에 대한 그런 검사 조치를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장벽을 내세웠는데 엔비디아가 말 그대로 아까 거미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좀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 중국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엔비디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엔비디아 고점이다, 뭐 버블이다, PR 당연히 53배 엄청나죠.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규로 이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 뭐 물어보시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당분간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젠슨 황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젠슨 황의 경영 철학은 본인이 얘기를 하신 게 나는 내일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글로벌 뭐 그냥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임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내일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은 자기가 가지고 지금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이걸 돌파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거에 되게 절실하신 것 같아요. 중국과의 그런 수출이 막힌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재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 칩들을 개발하고 미국 내에서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자체 칩을 개발하려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들이 빨리 좀 쫓아오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동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그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는 그동안에는 양산 시장, HBM3 기준으로 양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파운드리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을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자기가 맡게 되고 있는 경쟁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칩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AI에서도 혹은 나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AI 국면에서의 선도주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든 에이전트든 로봇이든 신약 개발이든 뭐든 내가 이 생태계에서 우선주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젠슨 황의 이런 행보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뭐 젠슨 황이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키워갈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엔비디아 안에서 그냥 투자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자회사를 만들 건지 아니면 독립회사를 테슬라처럼 계속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지금 실적은 되게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머스크의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으니 엔비디아도 그런 식의 주가 흐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뭐 일부 어떤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지금 뭐 많은 이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최고와 앵커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실적이 아니죠. 속보. 제가 오늘 좀 오락가락하네요. 속보로 나왔던 그런 기업 이슈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사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속보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속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언제 전해드려야 될지 타이밍을 계속 좀 엿보고 있었는데 지금 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샘 올트먼이 지원하고 있는 2년제 온라인 대학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아마 한국어로 좀 옮겨보면 약간 사이버 대학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많은 외신들에서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제 그 브리핑을 들으시고 국내 기사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국내 기사에 검색해 본 결과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외신에는 꽤 적지 않게 등장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국내에서는 최고 앵커가 처음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시는 거네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근데 외신에서는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2년 동안 그런 온라인으로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런 사이버 대학, 온라인 대학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캠퍼스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좀 편의상 줄여서 캠퍼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캠퍼스가 메타의 전 AI 부문 부사장인 제롬 페센티를 CTO로 임명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롬 페센티라는 인물은 메타에서 퇴사를 한 이후에 시즐이라는 학습용 AI 앱을 만든 인물이다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 그룹이 이 제롬 페센티를 CTO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말은 이 CNBC 기사에 따르면 그거는 곧 미공개 금액으로 이 시즐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캠퍼스 그룹과 이 시즐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이 돼서 그런 교육, 뭐 온라인 학위를 수여받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의 큰 생태계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즐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90% 정도라고 하고요. 미국으로 따진다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뭐 물리학, 수학, 화학 등 여러 가지 과목들까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니까요. 예. 샘 올트먼이 아무데나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AI를 구동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저는 산업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시즐에서도 오픈 AI 그리고 뭐 여러 타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실제로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도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맞닿아 있는 구간이 맞아요.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일부 많은 이제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산업군도 우리는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팀장님이 생각해요?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CNBC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게임 체인저다. 게임 그냥 게임 체인저다? 체인저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게임 체인저. 아무튼 이러한 캠퍼스와 시즐의 그런 합병 자체가 네. 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최보아 씨의 혀 길이가 2m입니다. 맞아요. 오늘부터 그래서, 말랐죠. 근데 제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네요. 다음 또 제 종목이네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럼 간밤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 전에 펩시코의 실적이 나왔죠. 뭐 네. 펩시코 한다면 음료로는 당연히 펩시콜라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스낵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들 이제는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스 감자칩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펩시코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정규장 상승률 보시면 4%가 넘어가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플러스권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회계연도 3분기 EPS가 2달러 29센트, 매출은 239억 4천만 달러로 보시다시피 모두 주황색으로 체크가 됐죠.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펩시코 제품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펩시코의 전 세계 식음료 판매량은 가격과 환율 변동을 배제하고 봤을 때 분기 기준 전년비 1%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펩시코는 내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번 분기, 그러니까 회계연도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 일대에서 펩시 푸드는 전년비 4%, 펩시 음료 부문은 전년비 3%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네. 이에 따라 펩시코는 브랜드 재투자를 통한 혁신 그리고 공격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도리토스,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나초칩 같은 건데요. 도리토스라든지 퀘이커 오트라든지 펩시푸드의 북미 주요 제품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게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목표라고 합니다. 뭐 후자인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펩시코의 CEO 라몬 라구아르타는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서 가격에 보다 더 민감해진 소비자들을 위해서 작은 용량의 스낵들을 출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개수 자체는 부진해졌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마진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자인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덧붙여보자면 펩시코는 올해 말까지 인공향료와 색소가 없는 레이스 감자칩을 출시하는 대대적인 리디자인을 추구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합니다. 100년의 역사상 레이스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전례 없는 리뉴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제품에는 올리브유 혹은 뭐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굉장히 고급지고 비싼 오일들을 사용해서 웰빙, 건강에 굉장히 요즘 집중을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미국인 소비자들의 그런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또 제품 포장지도 혁신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진짜 감자로 만들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고 이런 신선한 핵감자 사진이나 네. 실제로 그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농장 사진 같은 것들을 프린팅해서 과자 봉지에 입힐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펩시코가 다양한 부분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을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즘 또 소식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프링글스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프링글스
초록색 통만 먹거든요. 그러세요? 어니언만 먹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잖아요. 긴 거. 저는 연두색 통이면 긴 거 한 통 다 먹어요. 근데 감자칩을 양을 줄여서 마진을 늘렸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한 통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진을 늘렸네. 한 통, 그 긴 거 한 통이 부족하다고요? 부족하죠. 저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러면 네. 국내 감자칩 사 드세요. 우리 네. 국내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저요? 네네네. 네네. 델타항공으로 당신이요. 넘어가 보도록 빨리요. 할게요. 이번 추석 연휴가 사실 워낙 길었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인천공항도 정말 사람이 북적였지만 제가 갔다 왔던 시드니 국제공항도 정말 전 세계 여행객들이 왔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사실 시장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종목이 잘 갈지 못 갈지를 보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보고 항공사 실적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실제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딱 봤더니 델타항공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가끔은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비행기 값이 얼마였다고요? 거의 600만 원이요. 600만 원? 전 600만 원 안 내고 600만 원. 최고 앵커 이야기만 듣겠습니다. 제가 사비를 팍팍 써서 갔다 와서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델타항공 실적 한번 좀 구체적으로 수치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항공의 3분기 EPS는 1달러 71센트, 매출은 152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4분기 매출 역시 최대 4%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라고 합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이날 열렸던 어닝콜에서 올해 4분기에는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델타항공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던 것과는 정말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니즈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좌석 수익은 전년비 4% 정도 적어진 반면 이 프리미엄 좌석 수익은 전년비 9%나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델타항공은 지난해 투자자의 날을 통해서도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델타항공 매출의 57% 이상이 프리미엄 좌석 매출에서 발생했다라고 전하는 등 이 프리미엄 좌석을 포함한 로열티 프로그램이 델타항공 매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좀 전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 델타항공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층들을 위해서 델타1 그리고 델타 프리미엄 셀렉트 등 프리미엄 좌석 상품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델타항공은 이 전략은 가히 성공적이었다라면서 상류층 고객들에 대한 노출도를 늘리는 게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항공사들에 비해서 우리 델타항공이 가지는 그런 입지 혹은 우리 델타항공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침체됐던 국내선 매출도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델타항공의 국내선 매출의 경우 지난 2분기에는 전년비 5% 급감했지만 이번 3분기에는 플러스 2%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델타항공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항공사들이 국내선 티켓 매출이 저조하자 이 국내선 항공 노선을 좀 축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미국 국내선 그런 노선의 티켓들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델타항공이 여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크게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점은 향후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들의 실적도 크게 호조를 띨 가능성이 높고 델타항공의 실적이 그를 선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시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연말 휴가철 등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서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델타항공의 4분기 실적까지도 어쩌면 이번 실적을 더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항공사들 최근에 좀 코로나19 팬데믹도 그렇고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이런 반등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좋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비가 강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TSA라 그래가지고 항공을 이제 지나가는 그 고객들을 이렇게 막 찍잖아요. 몇 명이 뭐 이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 많이 찍는데
그것을 가장 어찌 보면 높은 하나의 소비 지표로서 많이 월가에서는 많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지금 긍정적이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미국 소비가 지탱해 주겠다. 아, 경기가 앞으로 좋겠구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예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네요. 아,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델타 항공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말했다시피 미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뭐 항공사의 단순한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일 수도 있고 팀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미국 경기 전반의 그런 흐름까지도 어떻게 보면 체크해 볼 수 있는 선제적인 그런 수치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종목 리포트가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장중에 많은 빅테크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 박민지 캐스트를 통해서 좀 빠르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빅테크의 굵직한 종목들,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의견 냈는지 이곳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준비한 소식은 알파벳입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 측은 알파벳에 대해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25달러에서 294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후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리더십은 검색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강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AI 통합과 제품 출시로 추가적인 사용자 가치를 창출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알파벳 프리마켓에서 보시면 0.19% 올라서 24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뱅크 오브 몬트리올은 아마존에 대해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이 여전히 최상위 추천 종목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은 2025년 하반기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 가속화를 계속 뒷받침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심화와 용량 제약으로 인해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마존도 현재 프리마켓에서 보시면 0.21% 조금 빠져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지출 분야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그 이유로는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이동함에 따라 즉 기업들이 쓰던 프로그램과 데이터 그리고 업무 처리를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이것에 대한 생성형 AI 지출과 또 IT 예산에서 점유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이것이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프리마켓에서 보시면 0.03% 올라서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브로드컴에 대해 매수 추천을 재확인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짐 슈나이더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브로드컴의 주식이 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CNBC에 따르면 그가 계속해서 브로드컴을 인공지능 맞춤형 컴퓨팅 그리고 상용 네트워킹 실리콘 분야의 선두 주자로 보고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브로드컴 프리마켓에서 0.94% 올라서 강보합권에 또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 코너에서 또 굵직한 M7 뉴스들도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네, 자, 박민희 캐스트의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 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FOMC에 대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공개된 내용의 이 9월 회의록을 한번 뒤집어 봐야겠습니다. 예. 이 당시에 총 19명의 의원 중 또 과반은 연내 2차례 인하 가능성을 점쳤고 반면 7명은 인플레가 아직 위험한데 더 내릴 필요가 없다고 봤었죠. 결국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9월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연준 내부의 소식 이어서 오늘 나온 뉴스가 있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 CNBC 보도에 따르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명단을 11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연준 관료인 미셸 보우먼 감독 부의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 그리고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이사, 케빈 워시 전 연준 총재, 마지막으로 블랙록 채권 CIO 릭 리더 등이 총 포함이 됐습니다.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는 선두를 달리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또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릭 리더가 이 베센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고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크리스토퍼 윌러가 또
아까 나온 보도처럼 정말 그런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그럼요. 돋보이는 되고 멘트들을 좀 싶으면은 했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사실 리더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좀 어쨌든 그래도 5명으로 추려졌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좀 10월이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숏리스트를 발표를 한 건데 결국에는 트럼프의 기호가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시장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에 우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부채 부담을 덜어줄 후보를 지명을 할 것이고 지금 미국의 부채 부담이 그럼 얼마나 정도냐라고 미국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네. 관세 수입이 2배 늘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자 비용으로 그걸 다 까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계속 엄청난 부담인 거고 네. 그 뭐 사실 더 이상 그거를 이자 비용은 사실 그냥 까먹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가는 건가요? 그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지분은 중국에 있죠. 지금 중국이 계속 주이기는 하지만 결국 중국, 유럽, 일본 네. 다 다른 나라에다 그 이자 비용을 지급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하고 싶지 않은 건 거고 그게 아니어도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단시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자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후보가 되든 내년 상반기까지 지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 본격적인 사이클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파월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뭐 별로 파월의 그 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시장이 좀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네.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트래블 중인데 여행 중인데 자꾸 영어가 오늘 봐요. 영어가 여행 중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당부하다기보다는 좀 내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지역은행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연준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거버넌스가 어떤 걸 또 우려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한 것이 작년이었잖아요. 아직도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리스크, 불안감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걸 파월이 자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파월도 물가에 대한 고민도 되는데 사실 그들도 지금 현재 계속 부실의 우려가 나오는 거는 네. 높은 이자 부담에 따른 기업들의 부실 이런 것들 그래서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최대한 물가에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자 하는 다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인하. 이거 진짜 정말 어려운 일. 이게 현재 약간의 상황이죠. 물잔으로 차면 표면 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이 네. 정말 넘치기 직전에 그거를 들고 이렇게 살살살살 가야 되는데 그거 정말 어떤 드라이빙 스킬을 보여줄지 제롬 파월 의장이. 근데 저도 재밌는 거를 봤는데 뭐 아까 민 씨가 얘기해 주셨다시피 리더가 네. 베센트 장관의 마음에 가장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네. 하고 뭐였지 저기 적어놨는데 실제로 지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충성파인 캐비넷의 위원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인물들이 각자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구석탱이의 메모를 보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경제학자 선호도 월러, 실제 지명 가능성 캐비넷, 베센트는 링 리더. 그러니까 까기 전까지는 모르겠네요. 모른다. 그래도 어쨌든 5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에 오늘 나오긴 했으니까 그래도 이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그 안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것도 뭐 시장에서는 큰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지명이 네.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 의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또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우리 추후에 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좀 있잖아요. 네. 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드림카 테슬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이슈인데요. 모델 Y, 여기에 더해서 모델 Y 플러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또 조용히 등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름에 플러스 하나 붙었을 뿐인데 뭔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폰도 뭐 아이폰 플러스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테슬라도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서 뭔가 달라진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외형은 똑같은데 이 배터리를 키우거나 주행거리를 늘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비아디, 샤오펑 등 이 주행거리가 넓은 이렇게
차량들을 내세우면서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모델 Y가 600km 정도 가니까 이 Y 플러스는 조금 더 간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요. 스펙은 아직까지는 비공개지만 정부가 등록했다는 건 곧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정반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싸게 파는 전략들이 최근 테슬라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 9월 말에 모델 3, 또 모델 Y 이런 트림을 출시할 정도로 다양하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 연방교통당국이 이 테슬라의 FSD 기능을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함께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한쪽에서는 또 스펙 싸움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출시하고 있고 가격도 낮춰보고 또 안전성 조사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좀 정말 삼중 전선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소비자들은 반응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특히 모델 뭐 Y 플러스 아니면 가격을 낮춘 것들 이렇게 뭔가 반응을 살펴봤을 때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이폰의 경우엔 특별한 뭐 혁신이 없어도 되게 꾸준히 또 잘 사주잖아요. 테슬라한테는 좀 차가운 것 같아요. 약간 휴대폰이랑 차가 뭔가 좀 다른 게 아닌가요? 가격의 문제일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집중도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약간의 심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뭐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지금의 이 판매량이나 뭔가 우려감,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또는 뭐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과하게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릴까라고 봤을 땐 저는 이미 시장에 지난 한 8개 분기 동안에 엄청난 그 유럽에 급감하는 그 판매량 매출 우리 저희 또 프리마켓 뉴욕을 계속 저희가 또 업데이트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테슬라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먼저 이 세상에 소개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뒤에 후발자들이 굉장히 빨리 쫓아왔잖아요. 네. 너무 속상해요. 자기 드림카라서요?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처음에는 이 더미넌스라고 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전기차에서 높았었는데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대체제가 성능이 비슷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기호용품이잖아요. 나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이런 게 다 다르고 사실 차의 브랜드 또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대체제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차의 그 레거시 브랜드들이 있죠. 유럽의 레거시 브랜드들도 다 전기차를 지금 내놓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또 각광을 많이 받으면서 네. 좀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선 모델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체인지가 없으면은 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델에 대한 뭐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어떤 혁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서 자,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종목을 요거를 할지 어떻게 알고 민 씨가 테슬라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드림카가 테슬라시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 드림카는 요건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대됩니다. 역시 사람이 역시 입시를 할 때도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인서울이라도 간다고 꿈을 크게 가져요. 조각이 페라리를 크다. 목표로 해야 테슬라를 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세 분은 혹시 저 페라리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세계 3대 슈퍼카가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3대 슈퍼카가 저는 있어요? 바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뭔데요? 진짜로. 뭔데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맥라렌. 이게 3대 세계 슈퍼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 3대 세계 슈퍼카 업체들도 피해갈 수 없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기업들의 미래성을 내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세요? 어떤 거라고? 연비? 연료? 아니요,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안 돼. 아예 접근이 틀리셨어요. 할 수 있는 거에서 아예 접근이 틀리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민 씨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연비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올드 패션드 하다면 저는 약간 좀 미래라고 제가 포인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개발 여부가 이 슈퍼카 업체들의 미래성을 가늠지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진짜 합니다. 다 뺏어가네요. 저렇게- 진짜 테슬라 다 저렇게 뺏어가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냥 본인이 끼워 맞추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맞아요. 아니 네. 실제로 맞아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슈퍼카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을 잘 만드는지가 맞아요. 네. 이 세계 업체들의 차후 미래성에 대한 그런 가장 좋은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네,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이후에 제 얘기를 들으시면 네. 아마 박 팀장님도 미안하다고 하실 거예요. 너무 알겠습니다. 맞았다라고 하실 네.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날 미장에 상장된 페라리의 주가는 15%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이탈리아에 상장된 페라리의 주가는 장중 최대 16% 넘게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 상장된 페라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페라리가 상장된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페라리는 이날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비중을 20%로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3년 전에 제시됐던 수치였던 40%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낮아진 셈이었습니다.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페라리는 2030년까지 40%의 차량이 내연기관차, 그리고 나머지 40%는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그 외 20% 정도가 순수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여기에 크게 실망감을 좀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로도 페라리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이 슈퍼카가 아니라는 점도 주가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페라리의 고객들은 내년 말부터 인도될 페라리의 순수 전기차 플랫폼인 일렉트리카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페라리의 전기차 또 배터리 기술로는 페라리표 전기차 슈퍼카 모델은 아직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편 페라리는 조정 영업이익이 올해 21억 유로에서 2030년 27억 5천만 유로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예상치였던 32억 유로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고요. 이 매출 역시 올해에는 71억 유로로 2030년 90억 유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또한 예상치였던 100억 유로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페라리가 10년 전 미증시에 상장된 이후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총 4배로, 출하량은 총 2배로 증가시키며 목표를 꾸준히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오면서 투자자들에게 만족감을 줬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페라리의 이번 이런 부진한 그런 발표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은 배로 더 실망감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라이브 채팅에서도 페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페라리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페라리 네. 주가가 오늘 크게 좀 빠졌던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예. 오늘 페라리에 대한 브리핑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전체 방송 중에 오늘 없을 것 같아요. 한경 전체 방송 중에 페라리에 대한 얘기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페라리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돼요. 뭐 없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네, 넘어갑시다. 멋있어요. 예,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나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페라리 네. 이거 중요한 페라리. 말씀하세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중요하다잖아요. 역시 여성분들은 페라리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대부분 슈퍼카들이 지금 다 EU에 있잖아요. 네. EU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2030년, 35년까지 제로 탄소 해야 됩니다. 신차를 팔 때 내연차 못 팔아요, 이제. 신차를 팔 때 예. 내연 기관차는 못 팔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는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좀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아예? 지금 2030년이 30년. 근데 EU는 계속 원안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25년부터 이미 지금 신차에 대해서는 내연 완전 줄이고 기관차는 있잖아요. 그 페널티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널티라고 하기는 있지만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출하량 20%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 큰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라리가 왜 20%만 만들겠어요?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20%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페라리를 타는 그 층들을 생각을 해보면 페라리가 뭐 연비가 좋아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돈을 뿌리면서 달릴 수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출력 그리고 그 배기음의 감성 이런 것들을 전기차에서 구현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에서는 이거를 구현해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배기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굳이 왜 사겠어요? 전기차는 다른 모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오히려 포르쉐의 타이칸이나 BMW나 이런 데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사용하는 게 더 시장에 맞는 거죠, 타겟층이. 실제로 페라리를 애정하는 그런 고객층들에서는 페라리에서 출시하는 그 전기차로 된 슈퍼카, 그러니까 그 스포츠카 모델을 타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온다면 굳이 페라리를 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진짜. 어려움에 직면을 한 거고 페라리는 페라리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고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엔진에 대한 소리,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그 붕해서 네. 그 떨림, 그걸 듣고 싶어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구현한다 해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정이 아닌 거야. 이미 아닌 거야, 그건.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리 똑같이 구현한다고 해도 안 살 겁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겠네. 네, 제가 봤을 땐 자동차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엔진을 직접 만져야 된다니까, 본인이. 뜨거워도. 굳이? 굳이 만져야 돼. 그래요? 그래야 멋인가 봐요. 맞아요. 그 감성에 사는 거예요. 테슬라 소유주의 음모론 같은데요? 맞아요. 소유하셨어요? 아니요. 자, 하여튼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오라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며칠간 희비 교차가 굉장히 뚜렷했던 종목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주 초에 금융매체 티 인포메이션이 이 클라우드 사업부의 수익성이 월가 추정치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를 한 이후에 일명 오라클 쇼크가 이어지면서 장중 최대 7% 넘게 하루 만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오라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낼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에는 수익성이 없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게 자리를 잡고 안정화가 되고 난다면 당연히 신기술, 그러니까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오라클은 다음 날 1% 정도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베어드가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오라클은 3% 가깝게 정규장에서 또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베어드는 오라클에 대한 목표가를 $365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현재가 대비 약 25%에서 27%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어드는 AI 인프라 지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오라클은 경쟁사 대비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학습에서 추론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또 사용 사례가 모두 융합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여기서도 오라클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라클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킹 등 광범위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자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뒷받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베어드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으로 바뀌며 매출도 전년비 20%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베어드 외에도 월가 기관들의 오라클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총 44명 중 33명이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혹은 비중 확대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약 $340에서 $360 정도로 300달러 중반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많고 뭐 악재도 호재도 참 최근에 많았던 기업이지만 뭐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라클에 대해서 아까 또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 중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오라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할 것이다. 신기술이 처음 도입될 때는 약간 매출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성과를 낼 것이다. 하고 이제 1%가 올랐다는 게 저는 약간 조금 귀엽네요. 요즘에 들끼리 짜고 치는. 네, 요즘에는 뭐 한 30% 정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이 너무 높아지셨어요. 네, 1%면 젠슨왕의 입김도 이제 조금 저는 약간 간대하니. 1%에 대해서도 1%나 오를 것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30% 가야 되는데 1%밖에 안 올라서 요즘에는 하도 막 그런 종목들을 네. 많이 보다 보니까 자 그렇게 제가 도파민 좀 절여졌습니다. 중독이에요. 도파민 절여졌어요. 중독.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뉴스를 또 저희가 한번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 팀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에게요? 네. 예. 구글 굉장히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중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만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예, 얘기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제미니 엔터프라이즈라는 새로운 또 기업용 AI 플랫폼을 구글이 공식적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챗봇, 업무 에이전트, 검색 기능과 같은 이런 다양한 통합된 AI 슈퍼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징은 챗 인터페이스에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달의 트렌드를 조사해줘 뭐 이런 질문을 하면 AI가 시장을 조사하고 또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메일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대학 시절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같은 기술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출시했다는 점이 또 새로운 뉴스로 또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또 나머지 내용도 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 와중에 구글은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도 중요한 이슈에 휘말렸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구글이 제미니를 유튜브나 구글맵 같은 인기 앱과 끼워파려는 시도에 또 한 번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 사용자에게 통합적인 경험을 주려면 어쨌든 앱이랑 묶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담당 판사조차도 이 구글이 유튜버와의 지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제미니를 강제로 탑재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생사를 오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구글 쪽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런 이슈들. 구글 말씀하시죠. 먼저 구글은 팀장님 의견. 저요? 저는 사실 저는 이제 반독점 이슈는 네.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잘 될 겁니다, 이건. 예, 그리고 계속 뭐예요, 저게? 그냥 항소할 거예요. 그리고 우려점으로 평생, 말씀드렸다. 네, 평생 저희가 아마 임종 직전까지 네. 계속 반독점도 이슈로 그때도 여전히 한 4만 번째 싸우고 있지 않을까. 뭐 오늘은 이런 제가 생각이 좀 뭐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예. 항상 뭐 하나의 호재, 뭐 악재 이렇게 가져왔는데 좀 양면성을 다뤄드리려고 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발전한 모습. 예. 일단은 저는 반독점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독점 기업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횡포를 하느냐가 이제 어찌 보면은 요 법무부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뭐 물론 일부 뭐 구글의 어떤 벌금이 부과가 되거나 뭐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만은 네.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결정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 네. 모르겠어요. 뭐 사실 저는 크롬도 이거 진짜 매각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네. 결국 매각이 되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도 일부 약간은 좀 노이즈란 표현은 좀 너무 작은 단어긴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그런 어떤 악재로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이런 반독점 이슈가 만약에 너무나도 불거졌다면 네. 저는 구글의 주가가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상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에이전트 이 AI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뭐 이제 결국에는 개인화되는 거 내가 이 박종훈이라는 사람을 그 안에다가 투영시켜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맞는 어떤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업화된다라는 얘기겠고 이게 만약에 본인들에 맞춰서 에이전트라는 게 자체가 기업의 맞춤형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도 예상했었던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뉴스에 대해서는. 네. 대표님 뭐 혹시 또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독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이슈는 계속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정이 되기 전까지. 근데 저는 오히려 그동안 미국의 어떤 판례들이나 법무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약간 좀 의외였어요. 왜 이걸 가지고 반독점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에 있어서의 확장인 거잖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응용을 해서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아직 강제로 탑재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탑재할 걸 우려해서 반독점을 이슈를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네, 그래서 뭐 당장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 뭐 하지는 않고 예전에 저희가 구글
또 지금 저희 검색 이거 하는 거 처음에 애플폰에는 시리가 탑재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구글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서 구글이 더 압도적인 검색 포인트가 됐기 때문이고 네. 결국에 어떤 챗 GPT가 어떤 LMA 쓰여질까는 시장 논리로 해결이 될 문제라서 네, 그걸 제미나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구글이 해볼 수 있으나 결국 제미나이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만족스러운. 자, 오늘 저희 연정 대표님이 배 대표님께서 또 준비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하는 이러한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준비해 주신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필립 모리스고요. 필립 모리스. 네. 뭐 그렇게 요즘에 핫 빅테크만큼은 아니지만 좀 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아까 좀 저희가 소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델타 항공 얘기할 때도 그런데 사실 델타 항공에 보이는 면은 그게 맞는데 이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안 보이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되게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어요. 작년까지의 유가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전쟁 리스크 또 인해서 유가가 한 80불, 23년, 24년도 평균이 80불 정도였다고 보면 네. 지금 평균이 25년도에 60불이잖아요. 80불에서 60불이 됐으면 25% 비용이 절감이 된 겁니다. 야. 따라서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이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항공주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델타항공이 여러 가지 뭐 좀 독자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일단 현재로서 항공주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필립 모리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요즘에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박 팀장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의류 이런 것들에 왜 다시 관심이 가죠? 맞아요. 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그 키워드는 유통, 소비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네. 왜 이런 거에 갑자기 관심을 갖느냐? 빅테크에 대한 경계감 또는 피로감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흐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P에서도 빅테크 외에 좀 최근의 트렌드는 이 필수 소비재들에 대해서 좀 자금이 이동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면 지지부진했지만 필수 소비재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또다시 좀 곽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본 뭐 예를 들어서 코치, 랄프로렌 이런 것들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것도 좋았었고 오늘 실적 발표 가이던스 나올 뭐 리바이스 이런 것도 다 좋아졌고요. 월마트, 미국의 뭐 코스트코 네 월마 코스트코도 근데 다 좋아졌고 이게 지금 필수 소비재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필수 소비재라고 하게 되면은 경기를 방어를 하는 그런 어떤 섹터로서도 알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거나 경기에 침체가 오거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 필수 소비재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과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필수 소비재 섹터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네. 지금 의류가 올라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필수 소비재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경기 침체는 전혀 아닌데 소비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또는 GDP 성장률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그 소비재, 정말 순수 소비재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많은 소비를 이뤄내고 있구나라고 저도 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의류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 저도 사실 오늘 제가 리바이스 실적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예, 예. 브리핑을 안 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든 생각이 리바이스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안에 뜯어보면 리바이스 측에서 가격 인상을 꽤나 여러 차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이 다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어닝콜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바이스 측에서도 조금씩 올리다가 내년에는 북미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매장에서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더 단행할 것이다. 왜? 어떻게 본다면 사실 정답은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판단이 기업 입장에서도 들었다라는 설명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필립 모리스. 그래서 예. 필립 모리스는 그러한 좀 자금의 이동을 좀 예.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는 필수 소비재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아. 또다시 또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서도 배당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금리 인하 시기를 맞물려서 금리 인하가 앞으로 된다면 배당주의 매력이 더 높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한동안 뭔가 밸류업하면 배당주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의 배당주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네. 필립 모리스가 지금 배당률을 8.9% 분기에도 또 올렸어요. 그래서 거의 5.88달러 정도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그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보시자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필립 모리스 자체도 좀 어떤 그 매력적인 지금 부분이 있냐면 사실 필립 모리스라고 하면 저희가 말보로 되게 오래된 전통 산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가 올해 들어서 어떤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냐면 빅테크는 아니지만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연초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실제로 담배잎을 태워서 하는 그거 외에 저희가 한국에서는 아이코스를 많이 알고 있죠. 전자담배. 그리고 미국에서는 근데 아이코스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어가지고 네. 액상형 담배, 뭐 니코틴 패치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인업을 해요. 네. 거기에 있어서 필립 모리스는 좀 다른 그 담배 업체들보다 공격적으로 이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고 네. 그리고 공장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우리가 그 기존의 전통 산업의 소비재를 보더라도 이렇게 혁신적인 부분을 가미된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보면 저희가 그 리바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리바이스가 최근에 어떤 부분이 또 좀 평가를 많이 받냐면 D2C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D2C가 뭐냐면 저희가 D2C가 약간 지금 큰 산업의 트렌드 변화인데 우리 API, 한국 주식으로 치면 API도 대표적인 D2C 기업입니다.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지금 소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유통 기업들은 D2C로 가는 기업들이 점점 더 혁신적인 이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리바이스도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한 50% 이상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데 지금 필립 모리스도 그동안의 그 담배 라인업에서 뭐 떠나서 그 비연초 라인업에 대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네. 그 실적이 성장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3분이 남았으니까 압축해서 AMD 빠르게 하고 끝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뭐 시간이 조금 오바돼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일을 보내는 동안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저는 단연 AMD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 AI가 향후 5년간 AMD의 MI450 GPU를 총 6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죠. AMD는 1기가와트당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총 계약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MD는 이번 계약에 따라서 오픈 AI의 신주 인수권, 즉 워런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오픈 AI가 특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주당 1센트에 AMD 주식 최대 1억 6천만 주, 즉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0% 정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AMD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그간 독점적으로 가져왔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의견들에 AMD의 주가는 뭐 주 초, 장중 최대 하루 만에 37% 급등하는 기염을 좀 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말이 참 많아요.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AMD가 오픈 AI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회사 지분의 10%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굉장히 놀랍고 clever, 영리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한편 이날 미국 상원의회가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들보다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법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을 했다, 통과를 시켰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식적인 법률로 제정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이 미국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한 엔비디아와 AMD는 첨단 칩을 중국과 같은 관심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가 없고요. 수출 이전에 미국 고객사들의 대기 주문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AMD에 대해서 지금 딱 1분 남은 것 같은데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좋습니다.
AMD, 뭐 퀄컴 다 지금 그냥 반도체 생태계 만들어서 빅테크가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빅테크들의 가장 지금 바뀌는 양상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론과 TSMC가 만난다고 하고 네. AMD와 뭐 누구와 만나 삼성전자와 뭐 AMD가 경쟁을 하고 지금 약간 구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봤던 거랑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 반도체 시장에서도 뭔가 이런 시장의 구도가 변화지는 걸 좀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좀 수익률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있었다면 이제 AI 마피아가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반도체 특히나 빅테크 AI 강세장에서 약간의 구도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십사라고 또 이제 배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윤정 대표님 너무나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또 추석 쉬시고 오늘 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세 분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벽 1시까지 미오라 또 장중에 어떤 흐름이 있을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